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이렇게 비가 세차게 쏟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제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고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 월요일 규슈 북부 지역에 역대 최대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는데요. 후쿠오카현 구루메시라는 곳에서는 9일에서 10일 이틀 사이에 402.5mm의 비가 내려서 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쪽에서 다가오던 티베트 고기압도 한반도를 덮으면서 두 거대 기단이 만나 강력한 비구름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상청이 내일부터 장마전선이 위치한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장시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형성된 장마전선 가운데 가장 강력할 수 있는 만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무더위 속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 30에서 100mm,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서 안전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안동에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차고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잠깐 사이 시간당 40mm의 집중호우와 함께 천둥과 번개, 태풍급 돌풍까지 몰아쳤는데요. 현재 북부권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비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은 이어집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 소식이 있지만 오늘도 낮 기온은 31도 이상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열대야까지 이어지니까 비에 대한 대비와 함께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송군에선 근현대 생애사 구술 기록 수집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청송 군민의 삶의 여정을 어르신들의 기억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인데요. 마을 어르신들의 생애사와 지역의 변천 과정 등을 마을 조사 연구와 구술자 면담, 사진 기록 수집을 통해 청송 지역을 기록하고 스토리북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진 과정에서 역사의 기록은 주로 국가나 민족, 사회가 주체가 돼 기록돼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방의 특수성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은 소외되고 또 민중의 생활 모습은 거의 기록되지 못한 채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초고령화 사회의 어르신들의 기억을 통해 당시 생활상과 사회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계획이고요. 또 어르신들의 생애와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기억을 넘어 청송이라는 공동체의 역사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 기습적인 폭우에 많이 놀라셨죠? 오늘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도 이어지는데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도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어제 오후 포항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면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포항에 약 22.7mm의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6건의 피해가 소방당국에 신고됐습니다. 남빈동과 대잠동에서는 간판이 떨어졌고 죽도동과 대잠동에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효자동 주택 침수 우려 신고와 죽도동 비가림 시설 낙하 우려 신고까지 들어오면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죽도동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에 도심이 암흑으로 변했는데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도로 위 차량 등은 전조등을 켠 채 천천히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 경북 동해안은 이번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계속되는데요. 특히 어제처럼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적인 편차가 많은 강수량 보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셔서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3도 낮은 26.7도, 습도는 82%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고 있습니다. 어제 동해상의 풍랑 예비특보로 인해 오늘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어제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점검회의는 투자사업의 부진사유를 해소하고 집행률을 높여 2월 사업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첫째, 넷째 주마다 정기회의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는 보조 자체 투자 사업 중 시설비 예산 10억이 넘는 총 4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담당 부서장 및 팀장은 2월 사업을 먼저 추진해 당의 연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울릉군은 도시지역 특수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부서 간의 업무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고 울릉군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을 위해 부진 사유를 해소하고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김학동 예천군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김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대표적인 예.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군수로 취임한 지 5년 지났는데요. 되돌아보면 우리 예천군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네. 군수에 취임하면서 한결같이 강조했던 것인데 예천군청은 수평적인 유연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고 공직자들 모두가 경영 마인드로 무장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도전적인 행정을 추구하자고 주문해 왔습니다. 네.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무사안이라는 행정으로는 절대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공직자들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공무원 사업에 도전한 결과 예천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2회 추경까지 감안하면 금년 예산이 7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5년 전에 4,054억 원과 비교하면 70%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작은 지자체가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우리 예천군은 지난번에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고요. 네. 이것도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천군이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자평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천군이 신도시와 또 원도심의 상생 발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원도심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도청 신도시 조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원도심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먼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용 주차장 조성과 시장로와 효자로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장마철마다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도심의 배수관로 정비 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갖춘 아이사랑 안심 케어센터와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희망 키움 센터도 곧 개관하게 됩니다. 그 외에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샛들마을 사업이 노상동에 이어서 백전동에 추진될 것이고 네. 우리 지역의 한우 브랜드화,
및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우 특화센터도 곧 착공됩니다. 아울러 원도심으로 외지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남산공원 명소화, 개심사지 5층 석탑 국보 승격과 공원 조성, 폐철도 부지 공원화 등의 사업으로 예천읍 원도심이 예천군 관광의 허브가 되도록 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호명면의 신도시는 어떻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호명면 신도시는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해서 곧 승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단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천군은 신도시 주민들의 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문화, 복지 거점 공간이 될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되어서 8월에 개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 캠핑장, 잔디광장, 풋살장, 농구장, 파크 골프장 등을 갖춘 유럽형 패밀리 파크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완성된 어린이 물놀이장은 이번 장마를 피해 곧 개장합니다. 그렇군요. 패밀리 파크가 준공되고 이어서 미세먼지 차단숲 완성이 되면 주민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도시 환경과 또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분야가 교육과 의료기관 유치인데요. 네.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초, 중학교 신설이 확정되었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안동 의료원을 신도시로 옮겨오는 계획도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유치와 기관 유치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예산 1천억 원 규모의 KT 데이터 센터가 건축 허가를 마치고 곧 착공할 예정이고 경상북도 인재 개발은 이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천군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85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1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한편 네. 임신, 출산, 맞춤 건강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증설, 돌봄 센터 운영 확대 등으로 보육 환경의 양적 그리고 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품 교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초, 중, 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예.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지구 사업,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 계획을 위한 청소년 성장 캠프, 지역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진학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출산부터 대학 진학까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네.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의 근간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농업 분야에 매년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투입해서 농가 소득 증대 시책은 물론이고 다가올 농업 대전환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GS 건설의 연료 전지 발전소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농장, 곤충 양잠산업 거점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네. 농업 소득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많은 청년 농업인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시설 현대화, 농기계 임대사업 등으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통한 시제품 개발과 가공기술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네. 우리 농산물 쇼핑몰인 예천 장터를 활용해서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해외 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금년에는 3,000톤 이상의
쌀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천군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또 안동시와의 행정통합을 꼽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행정통합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셨어요. 좀 이유를 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동시와 예천군이 합심해서 유치한 경북도청이 이미 이전에 왔고 도청 신도시에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꿈과 같은 일입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신도시를 인구 10만 명의 명품 도시로 만드는데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안동시가 주창하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매우 당황스럽고 예천군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면 통합도시의 명칭과 통합청사의 위치에 대해 논란이 거세질 것이고 예. 경찰서, 교육청 등 모든 기관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두 도시는 사사건건 끊임없는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주민들 간의 심한 갈등으로 신도시 2단계 개발에 엄청난 장애가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지금 단계에서 두 도시가 통합하게 되면 신도시 완성은 불가능합니다. 단체장은 표심에 따라 움직이는 선출직인데 두 도시가 통합되어 통합시장이 선출되면 그분은 유권자가 11만 명이나 되는 안동시 원도심에 신경을 쏟느라 네. 신도시의 예산과 관심을 충분히 쏟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행정 이원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자고 그동안 네.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안동시도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안동시와 예천군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를 출범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도시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예. 안동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행정 통합에는 계속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유지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네. 자, 이제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예천군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제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해서 예천군이 우뚝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살맛 나는 부자 예천으로 만들기 위한 예천군의 김학동 예천군수를 만나봤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의 여름은 항상 더웠지만 특히 올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더 덥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 전망과 대책을 서유리 리포터가 정리를 해준다고요? 네, 오늘도 비 소식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목금토일 3일 동안 대구에서 2023 대구국제 폭염 대응 포럼이 열립니다. 네. 이렇게 대구는 여름이면 폭염과 싸우고 있는데요. 더위와 관련된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습도가 높아가지고 체감 온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서 어지러울 때는 그냥 그늘에서 조금 자주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양산을 들고 다니거나 샤워를 자주 하거나 물을 챙겨서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올해 폭우랑 폭염 반복으로 습도도 높고 더워가지고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고 각자 물을 많이 마셔서 올여름 데프리카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은 기온은 안 높은 것 같은데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15분 정도 밖에서 걸으면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 안 나가고 실내에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 얼음을 동동 띄운 음료수를 가지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혹시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저는 헐렁한 옷을 입어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부채 하나를 가방에 넣어서 꼭 챙겨서 다닙니다. 이 부채가 작은 것 같은데 은근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 대구 시민들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더위하면 할 말이 참 많을 것 참 같습니다. 많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밖에서 몇 분만 걸어도 등에 땀이 나는데 이런 날씨에는 온열 질환에도 주의를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열부종, 땀띠부터 열경련, 열탈진,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열사병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6월에 그 퀴어 축제 취재를 갔을 때 네. 낮에 야외에서 몇 시간 돌아다녔더니 어지럽고 또 구토가 날 것 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더웠어요. 네, 그때부터 벌써 더워서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다행히 시원한 주스 한 잔 마시니까 괜찮아졌는데 온열질환 예방법과 발생 시 대처법을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박준영 역학조사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열경련은 골격근, 특히 종아리 근육에 고통스럽고 비자발적인 경련적인 수축이 나타난 증상으로 증상이 경미한 경우 스포츠 음료 섭취 및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해야 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수액 및 전해질 보충을 해야 합니다. 열탈진은 물이나 소디움의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두통, 메스꺼움, 구토, 권태감, 현기증, 근육 경련을 포함한 증상과 빈맥, 기립성 저혈압,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당 증상 발생 시 현장에서는 더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열탈진의 증상에 혼란이나 환각, 마비, 혼수 상태 등 중추신경계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의 예방법은 장시간의 실내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하게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의 건강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 혹은 경보 발생 시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시부터 17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 입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여름에도 대구 많이 덥다고요? 네, 대구의 폭염 일수는 최근 30년간 평균 27일, 또 최근 10년간으로 가면 평균 33일 동안 발생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작년에는 폭염 일수가 45일이라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는데요. 올여름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높아서 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구시 자연재난과 김영일 재난안전실장에게 관련 내용 들어봅니다.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그늘막, 쿨링포구 등 폭염 저감 시설 97개소를 설치 중입니다. 특히 스마트 그늘막 53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 쓰기 운동을 펼치고 양산 대여소를 확대 운영해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양산을 사용하시면 체감 온도를 7도 정도 낮출 수 있는데요. 동성로 등 도심 주요 관광지, 도시 철도 3호선에 양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구행 25개 지점에서도 양산 대여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대구시 폭염 취약계층은 이제 노숙인은 729명, 쪽방 생활인은 현재 604명, 취약 독거노인을 44,51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쪽방 생활인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방문 상담과 폭염 북복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온열 질환 발생 시 무료 진료소를 통해서 상담 후 병원 입원 또는 노숙인 임시 주거시설과 연계해서 상시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폭염에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해서도 노인 맞춤 돌봄 전담 인력인 생활 지도사를 통해서 여름 내의, 영양 선식 등 폭염 극복 용품을 지원하고 119 폭염 구급대와 연계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에도 폭염 예방 수칙 잘 지켜서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또 야외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서도 무더위 휴식 시간제 이런 제도를 잘 준수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야겠죠? 네, 맞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2주 전에 제가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구간 해제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후속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개편안을 함께 담았는데 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대중교통지구가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도심 상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구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해제안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2009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구간이 반월당 교차로부터 중앙내거리, 대구역 내거리 1.04km 구간입니다. 네. 도심교통체증 완화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왕복 4차로를 2차로로 줄였고 당시에 이제 일반 차량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후에 하지만 이제 동성로 상권이 점차 이제 쇠락하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일대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잇따라 건립이 예정되면서 교통 불편까지 초래될 거라는 이런 걱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절반 구간을 시범적으로 우선 해제해 보기로 했습니다. 절반이요? 예. 대중교통 전용지구 가운데 중앙내거리부터 대구역 내거리까지 450m 구간인데요. 일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협의해서 올해 중으로 조치하고 1년 동안 변경한 상태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합니다. 또 동성로와 양령시, 교동과 북송로 같이 이제 동서 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 디자인을 적용해서 연결성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나 효율적인 신호 체계 조성을 하고 또 신호 횡단보도 위치까지 조정해서 소통과 안전에 대한 대책들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반월당 교차로에서 중앙내거리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 나머지 구간, 네. 그러니까 중앙내거리부터 대구역 내거리까지 450m 구간 일반 차량이 통행이 가능해지는 건데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동성로 또 양령시 상인들의 요구가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네. 실제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이 일부만 해제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발표 이후에 제가 양령시 상인들한테 이제 전화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발표 내용을 제대로 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인들이 그동안 반월당 내거리부터 중앙로역 있는 그 중앙내거리까지 해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령시는 그쪽과 가까우니까요. 네, 그렇죠. 예. 양령시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거나 반대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활성화하는 구역과는 반대쪽을 생각해서 이제 대구시가 상인의 입장을 과연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뭐 그런 쪽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동성로 상인의 이야기 들어보니 조금 아쉽다라는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네. 1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 분명 교통체증이 발생할 거다. 뭐 그다음에 이제 불편이 초래될 거고 이전에 뭐 물론 그 이전에 4차선 도로였던 2차선으로 줄였던 도로를 다시 4차선으로 늘리기에는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좀 공감이 되지만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그 교통체증이 이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고 또 대구시가 연구용을 통해서 이제 도로를 개방했을 때 상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상인들에게 그런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상인들도 좀 유불리를 따져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는 거에 동의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할지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없었나요? 예, 그런 근거가 없고 그런 설명하는 자리가 없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 반면에는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운영된 이후에 대구
대구시에서 동성로 상권에 그동안 별 관심이 없었는데 동성로 활성화 르네상스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네. 원도심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우선 지켜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동성로 일대 상권에서 이제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가 발표한 동성로 활성화 르네상스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대구시가 지난 6일에 발표한 계획입니다. 도심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의 명예 회복과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관광 활성화, 동성로 청년 문화의 부흥, 그다음에 골목 경제와 상권 활성화, 도심 공간 구조 개편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 분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계획은 뭔가요? 예, 동성로와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이렇게 4성로 일대 1.16제곱킬로미터 구간을 내년까지 대구 최초의 관광 특구로 지정 고시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글로벌 쇼핑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건데 동성로가 버스킹의 성지로 또 평가될 수 있도록 공연 공간도 조성하고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대구를 방문하는 다른 지역 또는 해외의 이제 청년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7080 세대의 추억의 장소라고 하던데 옛날에 이제 중파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말을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만남의 장소였던 옛 중앙 파출소 건물을 지역의 정체성을 발산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동성로와 야시골목, 로데오 거리 같이 이제 시내 주요 도로마다 이색 포토존을 설치해서 좀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해서 관광객 유입률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구상입니다. 4개 분야 중에 보면은 동성로 청년 문화 부흥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소 네. 추상적으로 좀 들리거든요. 네. 동성로에 청년 문화를 심기 위해서 대구시가 구상한 계획은 뭔가요? 우선 대구시 계획은 현재 동성로 상권 가운데 임대가 붙은 공실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도심 캠퍼스를 조성해 보겠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공실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공간에 이제 경산, 하양, 칠곡, 구미와 같이 이제 경북권에 있는 대학이나 대구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크리에이터나 뭐 이런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네.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쉽게 말해 이제 청년들의 아지트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거와 함께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도 동성로에서 이제 병행될 걸로 보이는데 올해 9월 동성로 일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예정돼 있고 예. 10월에는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라고 해서 그 포크나 재즈 힐링 공연과 같이 공연들이 동성로 일대 소극장 이런 곳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이벤트와 축제를 기획해서 동성로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한다는 게 청년 문화 부흥 분야 계획인데 예시로 뭐 밝힌 게 K-팝이나 힙합, 인디밴드 등이 참여한 이제 도심 음악 축제나 청년들이 직접 기획 준비 실행까지 하는 청년 문화제, 국내외 클럽 매니아층을 위한 클럽 데이 투어까지 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청년 유입에 맞춰서 침체한 그 상권을 살리는 일도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골목 상권을 포함한 전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도 대구시가 구상을 했습니다. 우선 동성로 상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전문기관 컨설팅과 상인의 대상 사업 설명회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예. 이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 세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동성로 상인회에서 대중교통 정지구 해제를 포함한 각종 계획에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밝혔었는데 상인회를 대상으로 한 세부 전략 수립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예, 대구시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거점 공간을 만들고 상권의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디지털 상권을 조성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한 6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됐는데요. 국비 3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을 매칭해서 5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중구청과 상인회와 협의해서 동성로만의 감성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구상 중이라는 동성로 감성 노천 카페 거리입니다. 노천 네. 카페 거리요? 네, 노천 카페 거리요. 그 상인회 등이나 이제 운영자 측과 협의해서 노천 카페 거리 대상 구역을 이제 지정한 다음에 공공 디자인 사업을 접목해서 이제 저층에는 이제 공통된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루프탑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유럽풍의 노천 카페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구시가 계획한 사업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해 대구 백화점과 228 기념 중앙공원의 변화가 조금 기대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대구시의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대구 백화점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크게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예. 현재 이제 동성로 상징인 대구 백화점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영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려져 있어서 미관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가 매각 과정에 걸림돌이 있다면 관련 규제 개선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동성로 중심가에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도심 공간 구조 개편 중에 하나로 228 공원을 개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가변적 공간으로 리뉴얼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228 기념공원을 가보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원을 바라봤을 때 이제 우측길로 들어가다 보면 하늘의 집과 화장실은 이제 그 지점으로 기억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아마 이런 개방적인 공간이 된다면 좀 228 기념공원이 다양한 장소로 활용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전 기자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어떻게 봅니까? 동성로가 예전에 교동에서 이제 땅값이 비싸지면서 동성로가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후에 이제 50년 동안 쇼핑으로 이제 점점 먹거리를 유지해 왔었는데 온라인 통한 거래가 늘면서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서 침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먼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아주 멋진 레스토랑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스토랑 좋아합니다. 네, 이름 봐요. 낙동 레스토랑입니다. 왜 웃으세요? 이름이 너무 정겨워서요. 정겹습니다. 네. 낙동 레스토랑.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단체 모임명은 봉촌1이라고 아주 또 정겨운 모임 이름이고요. 네. 또 사업 활동명이 낙동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어울리죠. 그러네요. 봉촌1이의 낙동 레스토랑입니다. 네. 달성군에 위치한 봉촌1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는 어른들께서 자치적인 모임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모임은 이제 건강도 챙기고 공동체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농촌 지역에는 사실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 어떤 건강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지는데 이분들이 자치적인 모임을 만드셔서 프로젝트도 기획도 하시고 직접 공모 신청서도 작성하시면서 저희에게 이제 공유활동 임팩트라는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선정이 되셔서 지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 취지 자체가 참 좋네요. 네, 그렇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활동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예, 봉촌1이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이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식사를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저녁을 함께 드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저녁을 함께 드시는 네, 거예요? 매일 같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또 반려식물도 함께 키우면서요. 이제 푸드 테라피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소울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찾아보는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인바디도 측정하셨다고 해요. 저희 좀 젊은 분들은 이제 인바디 측정이 좀 뭐 아주 익숙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색하셔서 네. 내 몸을 보여줄 수 없다. 나는 되지 않을 거야. 뭐 이러신 분도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 뭐 몇 달 활동으로 큰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는 있겠습니까만은 그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건강은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그
서로 보살펴주고 연대하면서 외로움을 버텨내는 정서적 건강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훨씬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활동 자체가 이제 낙동 레스토랑인 건가요? 그렇죠. 함께 예. 저녁을 드시는 거. 네네 예. 맞습니다. 한국인에게 밥이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같이 먹는 밥, 혼자 먹는 밥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혼밥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혼밥의 경험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뭐 바쁘거나 혹은 1인 가구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이유로 혼밥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혼밥이라 그러면 왠지 좀 안 좋은 측면만 많이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네. 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혼밥이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사실 굉장히 이제 식사 시간이 좋은 기능도 있지만 어떤 위계라든가 여러 가지 권위라든가 이런 게 작동되면서 사회적인 스트레스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게 그럴 수도 직장인들이나 있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혼자 먹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또 유익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노인의 혼밥은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여기서 낙동 레스토랑에 관한 이야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봉촌 1위 2장 이종태라고 합니다. 낙동 레스토랑이라고 지은 거는 우리 어르신들께 식사를 한 끼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좀 분위기 있는 대접받는 느낌에서의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올 2023년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한 7명이 신규 가입자가 생겼어요. 경로당 신입 회원이.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한 65세 정도 됐는데 80세가 됐을 때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겠구나. 우리 마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뭐 운동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 우선은 식습관에 관련해서 개선되고 해야지 80세 때 건강을 장담할 수 있지 않을까. 그와 더불어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뭉쳐봄으로 해서 건강한 마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봉천 1위 새마을분야회 분야회장 황연희입니다. 어느 시골에를 가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모든 식사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시장 보러 갈 수도 없고 능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휘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 위주로 해가지고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꼭 한 끼에 꼭 한 가지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어른들이 한 30분 계시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일일이 집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한눈에 다 들어다 보니까 한 번이 누가 빠지면은 어디 편찮으십니까? 왜 안 나오셨어요? 하고 또 그 집에 가게도 되고 옆에 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보람이라면 뭐 회원님들이 열심히 오셔서 해주는 거 또 어르신들이 맛있게 잡수고 고맙다는 말씀 해주실 때 그럴 때 이제 보람을 느끼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아무래도 생활의 활력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특히 이제 반갑게 생각되는 게 문제를 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주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요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혼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앞서 조금 순기능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의 혼밥과 우울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하루 한 끼 혼밥은 우울하고는 뭐 큰 유의미한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한데 하루 3번 중에 한 번. 네, 한 번 정도 이제 어쩌다 먹는 거는 그게 뭐 우울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2끼 이상을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서 우울감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상적이면서 상신적인 혼밥은 우울감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나오고 성비에서도 여성 노인보다는 남성 노인들의 우울감이 더 높게 나왔다고 연구 논문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시는 남성 노인분들이 네, 우울감이 더 높으시군요. 높다. 네. 예. 봉촌 1위 어르신들의 활동이 좀 다른 곳에도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더욱 친밀감이 쌓이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이 봉촌 1위는 제가 들어보니까 전제민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제민촌 저도 좀 낯설더라고요. 이게 네. 뭐냐 하면 전쟁 때 피난 오신 분들이 이제 모이신 거죠. 모이셔서 그쪽에 마을을 이루어 살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이제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착하면서 이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장님과 부녀회장님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고 저희한테 직접 오셔서 이제 PPT 발표도 하시거든요. 하시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저희가 이 활동에 대한 영상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네. 대구 혹은 다른 지역에서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봉촌 1위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예, 저는 봉촌 1위 노인정 총무를 맡고 있는 차상조입니다. 참여해 보니까 처음에는 역시 어렵게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이래 뭐 어르신들하고 모이고 분회원 젊은 분들이 이래 막 합의를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첫째 웃는 게 좋아해. 모이가 이야기하면서. 못 잡순다 걔도 잡사고 있어. 감이 이래가지고 잡숫고 무조건 만내가 웃고 이야기하고 이게 좋으니. 처음에 너무 힘들고 우리 노인정 어른들은 좋으시지. 너무너무 고맙다 이 말씀 들으니까 또 힘도 나고 특히 부녀 회장님이 이장님과 애를 많이 잡사하십니다. 공익센터에서 너무 지원금을 그래 해주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그래 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봉촌 1위 은한조 할머니입니다. 젊은이들이 또 합동을 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또 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행복하게 우리도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놀고 텃밭 가꾸기도 노인들이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동장님이 참 지원을 받아가지고 브루베리라 하는 나무를 저 하단에다 숨기고 또 꼬치도 숨기고 또 뭐 모든 이제 채소도 숨기고 이랬거든요. 그런 나무도 참 이래 하나씩 숨겨서 가서 물도 주고 구경도 하고 건강 장수나무 그 노인들이 열매를 여는 걸 보라고 첫해는 안 여니까 명년에도 안 열고 이제 3년이 돼야 연다니까 그동안 이제 건강하게 그 나무 크는 거 가정 보고 그래 행복하게 그 즐겁게 살으라고 그래 동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 손으로 숨겨서 내가 가까이서 따먹으면 더 즐겁고 동네도 자랑스럽잖아요. 다른 동네 안 하는 걸 우리 동네는 그런 걸 하고 하니까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다. 이런 모임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지원하셔서 일종의 이제 공모사업비를 지원해 약간의 마중물이거든요. 네. 근데 마중물을 가지고 계속 이제 활동을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기간은 뭐 몇 개월 동안인가요? 예, 저희가 올해 이제 이게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9월 내지 10월 되면 마무리가 되고 함께 식사하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반려식물을 같이 키운다거나 안부를 묻는 활동들은 계속 좀 이어져 나갈 텐데요. 네. 그게 사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고령화뿐이겠습니까? 막 굉장히 빨리 변하는 사회인데 저는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 결국 안전망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나 지원들이 좀 더 많이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이 활동의 모델들이 저는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달성군 봉촌 1위 어르신들의 낙동 레스토랑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장마철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인 감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껍질째로 먹는 것입니다. 삶은 감자는 천천히 소화되면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는데요.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어서 과식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감자가 좋은 식품은 아닌데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감자는 좋지 않습니다. 삶은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다른 음식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고요.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도 감자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도심 속 물놀이장이 이번 주 토요일 개장됩니다. 희망교 주변에 위치한 신천 물놀이장과 금호강 하중도 물놀이장이 문을 여는데요. 8월 20일까지 37일간 무료로 운영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해 깨끗해진 신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물놀이 체험장도 설치했는데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에서 폭염을 이겨내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대구미술관에서 2023 대구미술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구미술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은 미술관과 미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슨트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수료한 수강생은 올해 하반기에 대구미술관 도슨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미술관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배구과학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탐라의 고운 빛깔전을 개최합니다. 탐라의 고운 빛깔전에서는 제주 전통의 간물 염색 속에서 제주인의 과학적인 삶을 탐구하고 아름다운 간빛도 느낄 수 있는데요. 다양한 간물 염색 작품도 보고 직접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참여형 전시입니다. 대구과학관에서 제주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과학적 호기심도 해결하는 알찬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의 시큼한 맛을 더하는 식초는 요리에 향을 더하는데요. 음식의 변질을 막고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 조미료로 적격입니다. 또 건강에 좋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식초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여름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시큼하고 시원한 맛으로 여름 입맛을 돋구는 식초, 적절하게 활용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수한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빗길 교통 사망사고의 30% 이상이 장마철인 7, 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사율도 맑은 날에 비해서 1.5배 높아서 빗길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빗길 교통사고의 원인은 절반 이상이 휴대전화 사용 등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 올 때는 안전거리를 여유 있게 확보하고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 사용 등은 삼가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